한양의 저작거리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비단 장수와 온기 장수의 목청 높은 소리가 뒤섞이고 떡 파는 안악의 손길은 분주했으며 아이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녔지요. 그 생긴 넘치는 풍경 속 저작거리에서 가장 후미진 담벼락 밑에 계절의 흐름조차 잊은 듯한 사내 하나가 늘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운, 뜬구름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다해진 누더기 옷은 때가 꼬질꼬질했고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사각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굶주림에 지쳐 보였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형형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허운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어를 위해 손을 내밀거나 구슬픈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꿰뚫어 볼듯이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사람들의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의 얼굴에서는 곧 닥쳐올 몰락의 그늘을 보았고 웃음 파는 기생의 고운 얼굴에서는 밤마다 흘리는 눈물과 숨겨진 병마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상인의 얼굴에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낼 배신과 파멸의 끝을 보았고 갓 혼례를 올린 새신랑의 얼굴에서는 단명할 비극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깃든 운명의 그림자, 깊숙이 숨겨진 욕망,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리고 다가올 비극의 기미까지. 그 모든 것이 허운의 눈에는 마치 손바닥 보듯 환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작은 조약돌 하나 던진다 하여 그 흐름을 바꿀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물살에 휩쓸려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이 스쳐 지나가는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되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정신나간 미친 거지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어우는 그들의 얼굴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를 지나던 한 교만한 양반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허우는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또 한 명 욕심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군. 그리고 다음 날 그 양반이 노름판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허우는 그 소문을 들으며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사갓을 더욱 깊이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밀을 엿보는 자의 눈은 이토록 고독하고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 진사댁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대대로 비단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이 진사는 성품이 인색하고 깐깐하기로 유명했지만 딱 한 가지 그의 물은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신이 넘어 얻은 외아들 규호였습니다. 규호는 이 진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이었지요. 규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하여 글 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이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가문을 더욱 빛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사는 아들의 앞날이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장안에서 용하다는 관상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인삼과 비단을 예물로 싸들고 이름난 관상가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 진사의 재물과 권세에 아첨하는 말들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제왕이 될 상입니다요. 장차 영의정도 문제 없겠습니다. 이런 귀한 골격은 평생 처음 봅니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십니다. 이 진사는 그런 허황된 말들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는 아첨이 아니라 진짜 아들의 운명을 알고 싶었습니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번잡한 저작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흙먼지에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하던 그의 눈에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앉은 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지들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구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이 진사는 그 거지의 눈빛과 마주치고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서늘하면서도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보통 거지가 아니구나. 이 진사는 홀린 듯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바로 허운이었지요. 이 진사는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누추한 거지 앞에 섰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거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내가 사람의 얼굴을 좀 볼 줄 아느냐? 허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진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고 공허한 빛만이 감돌았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얼굴에 낀 시름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만. 허운의 태연한 대답에 이 진사는 오히려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은자 한 입을 꺼내 허운 앞에 던졌습니다. 좋다. 내 너에게 큰 인심을 쓰마. 여기 내 아들이 있다. 이 아이의 관상을 한번 보거라. 내 놈의 실력이 쓸만하다면 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 진사는 뒤에 서 있던 아들 규호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규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허운의 시선이 규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규호의 얼굴을 힐끗 아주 짧은 순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규호의 이마와 눈썹, 코와 입술에 서린 모든 운명의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허운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상입니다. 총명하고 기계가 있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진사는 허운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 거지 녀석도 그걸 알아보는구나. 하지만 허운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나 허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귀한 용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머지않아 진흙탕에 빠져 온몸의 비늘이 상하고 날개가 꺾일 운명입니다. 뭐라? 이 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화살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겁입니다. 허운의 말은 비수처럼 이 진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가 자신의 금지옥엽 아들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퍼붓다니. 이 진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놈이 무엄하게 무슨 망발을. 이놈, 당장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까 보다. 이 진사는 당장이라도 포조를 부를 기세였지만 허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 진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허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진사의 마음속에는 허운의 마지막 말이 불길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아들의 주변에 불길한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깊은 의심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가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어운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규호에게는 이미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놀랍게도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는 친모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얼굴이 희고 단아하며 마음씨가 고아 집안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한 처녀였습니다. 규호는 몇 해 전 우연히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소희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성실함과 청초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연모의 정을 키웠지만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주위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규호는 몰래 자신의 서재를 빠져나와 소희가 머무는 행랑채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 그녀를 만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의 손을 잡고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힘을 얻게 되면 아버지께 정식으로 너를 말씀드리고 이 집안에서 빼내어 내 곁에 둘 것이다. 첩이 아닌 나의 정식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규호는 소희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소희는 규호의 말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과 도련님과 천한 친모의 사랑.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불장난과도 같았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도련님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만으로도 저는 분에 넘칩니다. 그저 이렇게 도련님을 멀리서나마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소희야. 나에게는 너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규호는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불안한 미래를 잠시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운명의 그림자 또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허운이 보았던 진흙탕은 바로 이 금지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규호와 소희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의 운명에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성부의 무관인 김부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40대의 김부장은 야심이 크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여 온갖 아첨과 술수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더 높은 관직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었지요. 김 부장은 자신의 출세가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막강한 재력과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진사 가문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여러 대신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만약 이 진사 가문과 사돈을 맺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부장에게는 마침 규호와 나이가 비슷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규호와 혼인시켜 이 진사댁을 발판 삼아 병조 판서의 자리까지 넘보려는 거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진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뇌물을 바치는 것은 물론 이 진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을 물어다주며 신임을 얻었지요. 이 진사 역시 무관인 김 부장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의 접근을 내심 반기고 있었습니다. 진사 어른, 듣자하니 대개 규호도련님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가 유력하다지. 참으로 훌륭한 자제분을 두셨습니다. 제게도 마침 홍기가 찬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두 가문이 사돈을 맺는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 부장은 노골적으로 혼담을 꺼냈고 이 진사는 겉으로는 아직 아이가 어리다며 겸양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김 부장의 제안에 마음이 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호와 소희, 그리고 김 부장의 딸, 세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운의 불길한 예언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이 진사는 아들 규호의 주변을 남몰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하인을 시켜 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금지옥엽 아들이 천한 친모 계집과 밤마다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뭐시? 감히 저 천한 계집이 내 아들을 홀려? 이 진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장 소희를 잡아들여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호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규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만약 소희를 내쫓는다면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이 진사는 일단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 사람의 관계를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운의 예언처럼 저 계집이 아들의 앞날을 망칠 진흙탕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김부장 가문과의 혼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규호야, 내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신분의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는 아직 모른다. 저 계집은 잊어라. 내가 너를 위해 최고의 신부감을 정해두었다. 김부장 댁 여식인데 용모도 아름답고 가문도 훌륭하니 너의 배필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규호는 아버지의 결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이 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규호를 서재에 가두다시피 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김부장 가문과 혼담을 확정하고 혼례 날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 진사는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번듯한 양반가 규수와 혼례를 치르고 나면 규호도 자연히 천한 계집 따위는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의 그릇된 부정은 오히려 아들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어떤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와 김부장 사이에 혼담이 확정되고 양가는 본격적인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김부장이 예물을 논하기 위해 이 진사 댁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날 때 그는 우연히 허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김부장은 남루한 행색의 거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운이 그를 막아서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막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김부장은 호통을 쳤습니다. 허운은 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을조렸습니다. 나리의 얼굴에는 권세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시군요.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김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허운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허나 그 욕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칼날이 떨어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김부장은 허운의 섬뜩한 말의 순간 오싹함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친 거지 헛소리를 하는구나. 재수 없겠으리.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허운의 기묘한 눈빛과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다는 예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는 곧 명문가인 이 진사댁과 사돈을 맺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딸과의 혼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규호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 속에 갇혀 소희를 만날 수도 없게 되자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원치 않는 혼인을 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규호는 마침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소희와 함께 멀리 도망쳐 둘만의 삶을 꾸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하인을 몰래 매수하여 소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희 역시 규호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식 전날 밤 야반도주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규호는 그날 밤 아버지 몰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갑오, 값비싼 옥패 몇 개와 약간의 폐물을 챙겼습니다. 멀리 떠나 정착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소희와 만나기로 약속한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이미 그곳에 나와 초조하게 규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가자.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도련님.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두 젊은 연인은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낯설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자유를 향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더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빠져나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따라 걷던 규호와 소희는 우연히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깊게 눌러쓴 삭각과 남루한 행색, 바로 거지 관상가 허운이었습니다. 허운은 마치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 길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밤에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허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규호는 웬 거지가 길을 막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냐? 썩기를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허운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삿갓 아래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떠나면 두 사람 모두 객사할 운명입니다. 이 길의 끝은 관아의 옥사가 아니라 차가운 강바닥이 될 것이요. 허운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규호는 미친 거지의 헛소리라며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희가 규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허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이분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아요. 허운은 소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에는 고초가 서려 있으나 아직 명줄은 끊어지지 않았소. 허나 오늘 밤 이 사내와 함께 길을 떠난다면 그 명줄마저 끊어지게 될 것이요. 그는 다시 규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흘만, 딱 사흘만 더 참고 기다리시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 하였소.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허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두 사람은 한강에 떠오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될 것이요. 허운의 절박하고 진심 어린 눈빛의 규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결국 규호는 소희의 간청과 허운의 경고에 못 이겨 일단 도주를 미루고 사흘만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허운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운명의 강줄기를 아주 조금 비트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낼지는 그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규호와 소희가 도주를 미룬 그날 밤,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의 한적한 주막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한 산에 대여섯 명이 모여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지요. 그들은 바로 김 부장이 고용한 자객들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규호와 소희의 야반도주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규호를 자신의 사위로 만들기 위해 걸림돌인 소희를 이번 기회에 아예 제거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만약 규호가 반항한다면 그 역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혼례식장에 끌어다 놓을 셈이었지요. 그 계집은 곱게 처리해버리고 도련님은 다치지 않게 모셔오라. 만약 도련님 몸에 상처라도 나면 내 놈들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김 부장이 자객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친 자들은 투덜거리며 흩어졌고 이 사실은 다음날 김 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지만 어차피 제 소나기 안에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규호는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매수했던 하인을 통해 끔찍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자객들이 자신과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희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규호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어젯밤 허운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을 떠났더라면 자신과 소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미친 것 같았던 사내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규호는 그제야 허운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장의 잔인함과 아버지의 냉혹함에 치를 떨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덫에 걸려든 것과 같았습니다. 허운의 예언대로 비극은 시작되었고 그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들 규호의 도주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더욱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규호가 천한 친모 계집 때문에 목숨까지 걸 정도로 깊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또다시 도망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이 집안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규호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겠구나. 이 진사는 처음에는 소희를 멀리 시집 보내거나 다른 집으로 팔아버릴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호의 성정을 보아하니 그랬다가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그는 더욱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 진사는 남몰래 인신매매를 하는 악독한 무리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돈을 주고 소희를 납치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팔아넘기라고 의뢰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머나먼 남쪽 섬의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 계집의 흔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내 이름이 거론되기라도 한다면 너희들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진사의 눈에는 아들을 위한 비뚤어진 애정 대신 차가운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아들에게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서운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의 잔인한 계략은 신속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홀로 심부름을 나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행랑채 방에는 뜯던 옷감과 바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소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규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희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소희를 어찌하신 겁니까? 이 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천한 것이 제 발로 나갔거나 혹은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이라도 갔겠지. 어디 갔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거짓말. 아버지의 짓이 분명합니다. 제발 소희를 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규호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울부짖었지만 이 진사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신 차리거라. 곧 혼례를 치를 놈이 아직도 그 계집을 잊지 못했단 말이냐. 그 계집은 이제 잊어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규호는 아버지의 냉혹한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그는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소희의 이름만 부르며 눈물 흘렸습니다. 한때 총명하고 기계 넘치던 젊은이는 온데간데없고 넉나간 허수아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폐인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가슴 아파했지만 겉으로는 더욱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규호도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랑을 잃은 규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증오와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규호가 날이 갈수록 폐인이 되어가자 이 진사의 마음도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는데 오히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온갖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저작거리의 거지 관상가 허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허운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돈이든 집이든 제발 내 아들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는 방도만 알려주시오. 허운은 이 진사의 애처로운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싸늘한 경멸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허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운명의 물줄기를 비틀려 한 대가입니다. 무고한 여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이제 당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를 차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위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탐욕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허운은 이 진사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당신의 그릇된 부정이 결국 이 집안의 피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 진사는 허운의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피바람이라니,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허운은 잠시 침묵하더니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거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나 마른 땅에 새 샘을 팔 수는 있는 법. 허나 그 샘을 팔 기회마저 당신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남는 것은 파멸뿐일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허운은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진사는 그의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허운이 예언한 피바람의 끔찍한 광경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소희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를 향한 증오는 규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순수함 대신 도끼와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지요. 규호는 식음을 전폐하던 것을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진사에게 김 부장의 딸과의 혼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이 마침내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그것은 규호의 무서운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규호는 김 부장과의 혼인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이 진사 가문의 사위가 될 몸이라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로는 은밀하게 아버지의 약점과 비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가 그동안 비단 한양의 저작거리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비단 장수와 온기 장수의 목청 높은 소리가 뒤섞이고 떡파는 안하게 손길은 분주했으며 아이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녔지요. 그 생긴 넘치는 풍경 속 저작거리에서 가장 후미진 담벼락 밑에 계절의 흐름조차 잊은 듯한 사내 하나가 늘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운, 뜬구름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다해진 누더기 옷은때가 꼬질꼬질했고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사각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굶주림에 지쳐 보였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형형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허운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어를 위해 손을 내밀거나 구슬픈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사람들의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의 얼굴에서는 곧 닥쳐올 몰락의 그늘을 보았고, 웃음 파는 기생의 고운 얼굴에서는 밤마다 흘리는 눈물과 숨겨진 병마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상인의 얼굴에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낼 배신과 파멸의 끝을 보았고, 갓 혼례를 올린 새신랑의 얼굴에서는 단명할 비극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깃든 운명의 그림자, 깊숙이 숨겨진 욕망,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리고 다가올 비극의 기미까지. 그 모든 것이 허운의 눈에는 마치 손바닥 보듯 환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작은 조약돌 하나 던진다 하여 그 흐름을 바꿀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물살에 휩쓸려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이 스쳐 지나가는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되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정신나간 미친 거지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어우는 그들의 얼굴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를 지나던 한 교만한 양반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허우는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또 한 명 욕심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군. 그리고 다음 날 그 양반이 노름판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허우는 그 소문을 들으며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사갓을 더욱 깊이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밀을 엿보는 자의 눈은 이토록 고독하고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 진사댁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대대로 비단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이 진사는 성품이 인색하고 깐깐하기로 유명했지만 딱 한 가지 그의 물은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쉰이 넘어 얻은 외아들 규호였습니다. 규호는 이 진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이었지요. 규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하여 글 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이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가문을 더욱 빛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사는 아들의 앞날이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장안에서 용하다는 관상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인삼과 비단을 예물로 싸들고 이름난 관상가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 진사의 재물과 권세에 아첨하는 말들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제왕이 될 상입니다요. 장차 영의정도 문제 없겠습니다. 이런 귀한 골격은 평생 처음 봅니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십니다. 이 진사는 그런 허황된 말들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는 아첨이 아니라 진짜 아들의 운명을 알고 싶었습니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번잡한 저작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흙먼지에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하던 그의 눈에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앉은 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지들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구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이 진사는 그 거지의 눈빛과 마주치고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서늘하면서도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보통 거지가 아니구나. 이 진사는 홀린 듯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바로 허운이었지요. 이 진사는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누추한 거지 앞에 섰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거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내가 사람의 얼굴을 좀 볼 줄 아느냐? 허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진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고 공허한 빛만이 감돌았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얼굴에 낀 시름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만. 허운의 태연한 대답에 이진사는 오히려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은자 한 입을 꺼내 허운 앞에 던졌습니다. 좋다. 내 너에게 큰 인심을 쓰마. 여기 내 아들이 있다. 이 아이의 관상을 한번 보거라. 내 놈의 실력이 쓸만하다면 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진사는 뒤에 서 있던 아들 규호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규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허운의 시선이 규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규호의 얼굴을 힐끗 아주 짧은 순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규호의 이마와 눈썹, 코와 입술에 서린 모든 운명의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허운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상입니다. 총명하고 기계가 있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진사는 허운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 거지 녀석도 그걸 알아보는구나. 하지만 허운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나 허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귀한 용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머지않아 진흙탕에 빠져 온몸에 비늘이 상하고 날개가 꺾일 운명입니다. 뭐라? 이 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화살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겁입니다. 허운의 말은 비수처럼 이 진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감히 천한거지가 자신의 금지옥엽 아들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퍼붓다니. 이 진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놈이 무엄하게 무슨 망발을. 이놈, 당장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까 보다. 이 진사는 당장이라도 포조를 부를 기세였지만 허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 진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허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진사의 마음속에는 허운의 마지막 말이 불길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아들의 주변에 불길한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깊은 의심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가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허운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규호에게는 이미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놀랍게도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는 친모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얼굴이 희고 단아하며 마음씨가 고와 집안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한 처녀였습니다. 규호는 몇 해 전 우연히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소희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성실함과 청초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연모의 정을 키웠지만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주위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규호는 몰래 자신의 서재를 빠져나와 소희가 머무는 행랑채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 그녀를 만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의 손을 잡고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힘을 얻게 되면 아버지께 정식으로 너를 말씀드리고 이 집안에서 빼내어 내 곁에 둘 것이다. 첩이 아닌 나의 정식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규호는 소희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소희는 규호의 말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가 도련님과 천한 친모의 사랑.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불장난과도 같았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도련님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만으로도 저는 분에 넘칩니다. 그저 이렇게 도련님을 멀리서나마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소희야. 나에게는 너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규호는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불안한 미래를 잠시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운명의 그림자 또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허운이 보았던 진흙탕은 바로 이 금지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규호와 소희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의 운명에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성부의 무관인 김부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40대의 김부장은 야심이 크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여 온갖 아첨과 술수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더 높은 관직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었지요. 김 부장은 자신의 출세가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막강한 재력과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진사 가문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여러 대신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만약 이 진사 가문과 사돈을 맺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부장에게는 마침 규호와 나이가 비슷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규호와 혼인시켜 이 진사댁을 발판 삼아 병조 판서의 자리까지 넘보려는 거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진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뇌물을 바치는 것은 물론 이 진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을 물어다주며 신임을 얻었지요. 이 진사 역시 무관인 김 부장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의 접근을 내심 반기고 있었습니다. 진사 어른, 듣자하니 대개 규호 도련님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가 유력하다지. 참으로 훌륭한 자제분을 두셨습니다. 제게도 마침 홍기가 찬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두 가문이 사돈을 맺는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 부장은 노골적으로 혼담을 꺼냈고 이 진사는 겉으로는 아직 아이가 어리다며 겸양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김 부장의 제안에 마음이 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호와 소희, 그리고 김 부장의 딸, 세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운의 불길한 예언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이 진사는 아들 규호의 주변을 남몰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하인을 시켜 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금지옥엽 아들이 천한 친목의 집과 밤마다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뭐시? 감히 저 천한 계집이 내 아들을 홀려? 이 진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장 소희를 잡아들여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호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규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만약 소희를 내쫓는다면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이 진사는 일단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 사람의 관계를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운의 예언처럼 저 계집이 아들의 앞날을 망칠 진흙탕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김 부장 가문과의 혼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규호야, 내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신분의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는 아직 모른다. 저 계집은 잊어라. 내가 너를 위해 최고의 신부감을 정해두었다. 김부장 댁 여식인데 용모도 아름답고 가문도 훌륭하니 너의 배필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규호는 아버지의 결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이 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규호를 서재에 가두다시피 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김 부장 가문과 혼담을 확정하고 혼례 날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 진사는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번듯한 양반가 규수와 혼례를 치르고 나면 규호도 자연히 천한 계집 따위는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의 그릇된 부정은 오히려 아들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어떤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와 김 부장 사이에 혼담이 확정되고 양가는 본격적인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이 예물을 논하기 위해 이 진사 댁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날 때 그는 우연히 허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남루한 행색의 거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운이 그를 막아서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막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김 부장은 호통을 쳤습니다. 허운은 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을조렸습니다. 나리의 얼굴에는 권세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시군요.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김 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허운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허나 그 욕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칼날이 떨어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허운의 섬뜩한 말에 순간 오싹함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친 거지 헛소리를 하는구나. 재수 없겠으리.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허운의 기묘한 눈빛과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다는 예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는 곧 명문가인 이 진사댁과 사돈을 맺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딸과의 혼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규호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 속에 갇혀 소희를 만날 수도 없게 되자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원치 않는 혼인을 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규호는 마침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소희와 함께 멀리 도망쳐 둘만의 삶을 꾸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하인을 몰래 매수하여 소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희 역시 규호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식 전날 밤 야반도주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규호는 그날 밤 아버지 몰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갑오, 값비싼 옥패 몇 개와 약간의 폐물을 챙겼습니다. 멀리 떠나 정착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소희와 만나기로 약속한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이미 그곳에 나와 초조하게 규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가자.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도련님.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두 젊은 연인은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낯설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자유를 향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더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빠져나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따라 걷던 규호와 소희는 우연히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깊게 눌러쓴 삭각과 남루한 행색, 바로 거지 관상가 허운이었습니다.
허우는 마치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 길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밤에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허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듀호는 웬거지가 길을 막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냐? 썩기를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허운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삿갓 아래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떠나면 두 사람 모두 객사할 운명입니다. 이 길의 끝은 관아의 옥사가 아니라 차가운 강바닥이 될 것이요. 허운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듀호는 미친 거지의 헛소리라며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희가 듀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허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이분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아요. 허운은 소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에는 고초가 서려 있으나 아직 명줄은 끊어지지 않았소. 허나 오늘 밤 이 사내와 함께 길을 떠난다면 그 명줄마저 끊어지게 될 것이요. 그는 다시 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흘만, 딱 사흘만 더 참고 기다리시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 하였소.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허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두 사람은 한강에 떠오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될 것이요. 허운의 절박하고 진심 어린 눈빛의 듀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결국 듀호는 소희의 간청과 허운의 경고에 못 이겨 일단 도주를 미루고 사흘만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허운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운명의 강줄기를 아주 조금 비트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낼지는 그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듀호와 소희가 도주를 미룬 그날 밤,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의 한적한 주막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한 산에 대여섯 명이 모여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요. 그들은 바로 김 부장이 고용한 자객들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듀호와 소희의 야반도주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듀호를 자신의 사위로 만들기 위해 걸림돌인 소희를 이번 기회에 아예 제거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만약 듀호가 반항한다면 그 역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혼례식장에 끌어다 놓을 셈이었지요. 그 계집은 곱게 처리해버리고 도련님은 다치지 않게 모셔오라. 만약 도련님 몸에 상처라도 나면 내 놈들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김 부장이 자객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친 자들은 투덜거리며 흩어졌고 이 사실은 다음날 김 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지만 어차피 제 소나기 안에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듀호는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매수했던 하인을 통해 끔찍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자객들이 자신과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희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듀호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어젯밤 허운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을 떠났더라면 자신과 소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미친 것 같았던 사내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듀호는 그제야 허운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장의 잔인함과 아버지의 냉혹함에 치를 떨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덫에 걸려든 것과 같았습니다. 허운의 예언대로 비극은 시작되었고 그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들 규호의 도주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더욱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규호가 천안 친모 계집 때문에 목숨까지 걸 정도로 깊이